번역 일감 받는 법 힌트 VOD 1편입니다. 그렇게 긴 영상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기술 번역가 대비 어떻게, 그리고 이런저런 내용을 인정을 해주는지, 고객은 어떤 번역가를 원하는지, 경쟁자들과 내가 경쟁이 붙었을 때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일감을 받으려면 번역가 지망생 그리고 초보 번역가들에게 경력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곤 합니다. 우리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번역가 지망생인 거고 경력이 적기 때문에 초보 번역가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번역업계에 진입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입증을 해주면 됩니다. 나는 번역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 번역가 지망생입니다. 또는 초보 번역가입니다. 번역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증명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 번역 훈련을 충분히 내가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인증할 수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번역 업계에 있는 나름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번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번역 업계에 나름 관계자들인 사람들은 이 사람 A라고 해볼게요. 이 A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번역 훈련을 했다면 이 사람을 실무에 투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 감이 있어요. 번역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과 번역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과 번역 훈련을 한 10 정도 해본 사람과 100 정도 해본 사람, 500 정도 해본 사람의 이 차이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 업계 사람들도 번역가 지망생이나 초보 번역가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번역료가 경력 번역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번역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실무에 바로 투입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었는데 번역 훈련을 내가 어느 정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을 해내면 이 A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사람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 이걸 하라고 하죠. 그래서 번역 봉사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번역 봉사는 이런 쓰임새로 그렇게 다들 번역 경력을 쌓으려면 번역 봉사를 하세요라는 그 이유, 그 목적, 저변에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다. 번역 봉사를 이래서 하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과 연결해서 그러면 이 번역 봉사를 하면 이걸 인정을 해주느냐라고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번역 봉사 요거를 그럼 인정해 줍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체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등장했던 A라는 사람이 번역가 지망생이고 어떤 번역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 봉사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단어 정도 처리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번역 봉사를 2만 단어 정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실무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만 단어 정도를 처리하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예 내가 처음 0에서 10, 100 아주 이 초짜 수준에 꼭 가르쳐야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이미 다 터득하고 거쳐서 왔겠구나. 한 2만 단어 정도의 훈련을 한 그런 상태이겠구나라는 걸 업계 사람들은 그 정도 가늠을 하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이 번역봉사가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로라 당신만의 개인적인 의견이냐, 의견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도
번역 봉사를 통해서 제 경력, 아주 기초가 되는 경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일감을 받아서 차츰 경력을 늘릴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직접 제가 경험한 케이스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케이스고, 이게 굉장히 독특하거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이에요. 주변에도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그리고 기술 번역반 수강생들 이야기를 가끔 종종 듣다 보면 번역 봉사를 하다가 일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번역 봉사를 통해서 첫 일감을 받는 것이 보통 의례적으로 보통 그렇게 일감을 받더라라는 게 업계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 봉사를 그래서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번역 봉사를 했는데도 요 일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경우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번역 봉사를 하라 그래서 내가 번역 봉사를 했어.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B라는 사람이 번역 봉사를 한 5,000단어 정도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많이 한 것 같아. 많이 했지 뭐. 5,000단어. 요거를 이제 이력서에 써서 여기저기 보내는데 아무도 답을 보내주지가 않습니다. 요런 상황이라면 일단 제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좀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번역 분량이 조금 적은 것 같다. 번역 훈련을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번역 훈련을 충분히 했는지 이 부분을 증명해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5,000단어도 사실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초보가 하시고 나면 굉장히 지칠 텐데 5,000단어를 하고 나서 한번 2배수로 한번 더 해보세요. 10,000단어 정도를. 그러면 5,000단어 정도 처리하고 나서 내 실력과 10,000단어 처리하고 나서 내 실력을 보면 실력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00단어 한 실력과 20,000단어 한 실력이 또 다르겠죠. 이렇게 번역 훈련을 충분히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는가, 이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번역의 분량은 예를 들어서 뭐 15,000단어 정도 했는데 그렇게 적은 분량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번역 실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역이 엄청 발생하고 내 번역 품질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딱히 번역 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번역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번역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요거에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번역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 번역 관련된 교육을 좀 받으시고 내가 어디서 자꾸 실수가 발생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번역 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주제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요즘 뭐 그 반려견에 관련된 뭐 요런 사회적인 문제나 뭐 요런 주제로 했습니다. 꽤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 20,000단어 번역을 했다 칩시다. 번역 봉사를 20,000단어 했어. 근데 요 내용을 내 이력서에 적어서 보냈는데 고객이 아무도 답이 없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 번역 봉사, 내가 선택한 이 번역 봉사, 이 주제 선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제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내용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한테 번역 일감을 줄 우리 고객님은 기대하는 그 번역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고객님은 어떤 번역가를 원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님이 찾고 있는 번역가는 IT 분야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분야를 처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법률, 아니면 뭐 의학 분야, 뭐 아니면 에너지 분야, 뭐 친환경, 이런 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내가 고객이 번역가가 필요해서 번역가 구합니다. 짜잔 구인 공고를 냈는데 우리 회사에 지원서를 넣는 사람들이 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번역 봉사를 한 것을 이렇게 자랑으로 해가지고 이력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연결되는 연결 지점이 보여야지 고객이 이 사람 이력서 읽어봐야지, 자세히 봐야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제로 번역 봉사를 하느냐보다 지금 이 고객이 내가 일감 받고 싶어 하는 고객, 요즘 고객들은 어떤 번역가를 원할까? 이 질문을 내가 먼저 해봤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로라가 개인 셰프를 이렇게 구인한다고 해볼게요. 로라 선생님이 전용 요리사를 이렇게 고용해요. 근데 로라는 한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이 셰프들이 지원을 할 텐데, 이 셰프는 양식이 메인이고, 이 셰프는 중식이 메인이고, 또 이 셰프는 또 다른 메뉴가 이렇게 메인인 이런 셰프들이 지원을 했다면, 로라는 이 중에서 어떤 셰프들을 후보군으로 올리고 또 누구한테 기회를 줄까요? 그쵸. 로라는 한식을 좋아하니까 한식 요리가 메인인 셰프를 고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렇게 고객이 지금 어떤 번역가를 원할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어떤 고객이 있다면 이 고객은 지금 어떤 번역가가 필요할까? 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 경쟁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번역가 지망생 A라고 한번 쳐볼게요. 제가 번역가 지망생 A씨입니다. 그리고 뭐 초보 번역가님 B씨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구인 공고를 봤는데 초보도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력서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이 이력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 구인 공고를 낸 이 기업이 하루에 받는 이력서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 한 5건 정도 받을까요? 아니면 한 10건? 좀 많이 받아서 한 50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이력서를 받게 됩니다. 이 인사 담당자가 엄청난 이 서류에 파묻혀요. 요거를 다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보지 않고 훑어보겠죠. 뭘 찾기 위해서 훑어볼까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보여질 만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 이력서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랑 비슷한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대. 이 중에서 나를 짜잔 돋보이게 하려면 난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저도 예전에 프로젝트를 대규모도 아니죠. 뭐, 대량 작업을 좀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번역가를 구인한 적이 있는데, 저는 번역 에이전시도 아니고, 한낱 개인 경력 번역가인데, 같이 일할 팀을 구한다라고 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 구인 공고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의 어마어마하게 이력서가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이력서가 쏟아지는데, 전문 번역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이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이력서를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쟁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 필요한 게 뭐냐?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그냥 번역 일감 좀 받겠다는 건데 뭐 비즈니스 마인드까지?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전혀 모르는, 비즈니스의 비읍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 A와 B가 만약에 실력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A가 경쟁에서 이기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차지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만약에 B가 학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비즈니스 마인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경쟁을 이제 붙게 되는데 나는 지금 초보 번역가입니다. 저랑 실력이 비슷한 여러 명과 이제 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지원을 한 그 번역 포지션이 IT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C라고 해볼게요. 이 C,
C라고 하니까 좀 약간 욕 같으니까 B로 할게요. 이 B라는 이 초보 번역가는 이 경쟁에서 이 수많은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어필해야 할까요? 현재 이 상황에서 IT가 메인이니까 IT와 내가 뭐라도 건덕지가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IT 중에서도 지금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이 키워드와 내가 어떠하게 해서라도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 경쟁자가 아무리 많지만 이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고객이 찾고 있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 와중에 내가 지금 고객이 찾고 있는 그 고객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번역가의 모습에 비슷한 그런 자격 요건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춘 것으로 보여지면 내가 일단 이 경쟁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조건이 너무 미미해, 너무 작아. 그렇다면 고객이 이번 경쟁에서 번역가를 뽑지 않고 더 많은 번역가들을 구인해서 이 와중에 더 나은 인재를 구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내가 지금 번역 경력이 전혀 없는 번역가 지망생이건 아니면 초보 번역가건 간에 지금 상황에 문제 상황 있잖아요. 현재 문제 상황은 번역 일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 상황입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건데, 요걸 조금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하면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제 전략을 세울 건데, 이거를 나만의 수준으로, 내 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퀴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고객의 입장에서 나를 고용할, 나에게 일감을 줄 그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